먼저 모듈 6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개의 항목 중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위 3개의 항목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3항목은 지성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공동 책임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생성 가능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듈 2에서는 EC2에 대해서 배웠고, 모듈 5에서는 S3 및 RDS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리소스들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보안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보안 책임에 대해서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합니다. 공동 책임 모델이란 쉽게 말해 AWS 책임은 AWS에서 지고 고객 책임은 고객이 지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나눠서 공동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공동화할 수 있는 이유는 AWS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을 단일 객체라고 보지 않고 단일 객체의 집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WS에서는 일부 객체의 보안을 담당하고 이 객체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AWS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머지 객체의 보안은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합니다. 먼저 AWS가 지는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AWS는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보안을 전담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에 제시된 시설에 대해 보안을 AWS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실행하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보호하고 이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하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등과 같은 시설들입니다. 즉 물리적인 시설들을 AWS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이 지어야 하는 책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책임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이라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고객이 선택하고 설정한 OS에서의 보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OS뿐만 아니라 OS 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또한 고객이 담당하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다루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고객이 지는 책임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그림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들 사이에 점선줄을 그려놓았는데 이것의 의미는 고객과 AWS가 공동 책임을 지긴 하지만 서로의 책임 영역에는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AWS에서는 고객의 OS 관련 보안에 대해서는 일절 접근이 불가능하고 고객 또한 AWS가 물리적 시설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지고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권한 및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해당 영상에서 커피숍을 예시로 들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로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와 B라는 커피숍 직원이 있다고 하고 가, 나, 다라는 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A와 B가 맡은 업무가 서로 다르고 A는 가, 나의 업무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B는 나, 다의 업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의 경우에는 다라는 업무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B의 경우에는 가라는 업무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AWS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권한 범위를 이전의 그림과 같이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AWS에서 계정을 생성하면 루트 계정 사용자라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루트 권한이 부여가 되면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모든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제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권한은 말 그대로 권한이 너무 강하게 되어서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성을 높이게 되고, 이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MFA, 멀티팩터 인증이라는 것을 활성화하여서 로그인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MFA란 기존 로그인에 보통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어서 저희는 로그인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 추가적으로 토큰을 생성해서 인증을 하게 된다든지와 같은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작업에 루트 사용자 권한을 사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뭐 매번 루트 사용자 권한을 이용해서 리소스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AWS IAM을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세부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IAM을 사용하면 IAM에서는 IAM 유저라는 것을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IAM 유저는 초기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AWS의 로그인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을 가진 소유주가, 계정주가 사용자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곳에 대한 액세스 권한만을 부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최소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을 AWS 측에서는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 권한 원칙을 지켜서 IAM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IAM 정책이라고 하는 요소를 IAM 사용자, 즉 IAM 유저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IAM 정책은 제이슨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예시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을 제가 제시한 그림, 지금 PPT에 띄어져 있는 해당 정책을 사용자에게 연결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는 다이나모 DB 권한만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된 이펙트 항목에는 Allow하고 Deny 두 옵션을 표기할 수 있고, 즉 허용되냐 거부하냐 이러한 옵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의 액션에는 그 호출하고 싶은 AWS API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 부분에는 이 리소스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API 호출에 대한 AWS 리소스를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 가지만 적는 것이 아니라 쭉 원하는 대로 나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정책을 매번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따라서 AWS에서는 더 쉽게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IAM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IAM 그룹으로 분류하게 되면 해당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은 그룹에 적용된 정책을 자동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IAM에는 추가적으로 롤이라는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사용자들이 매번 같은 작업만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하다가 뭐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작업도 해야 하고 와 같이 임시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은 매번 저희가 뭐 가변적으로 바뀌어서 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롤이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롤은 그 임시로 권한에 액세스하기 위해 부여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롤에는 특정 작업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이 포함되어서 증명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롤은 잠깐 동안 그 어떤 권한을 또 어떠한 객체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롤을 부여하는 객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IAM 유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웹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외부 AWS 서비스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AWS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시면은 대부분 AWS 계정 하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생성해서 시작하게 되실 텐데 이 계정 하나로 이것저것 많이 뭐 뒤져보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
처음에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점점 커져서 뭐 기업 단위로 매우 커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뭐 계정 하나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AWS 오거니제이션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AWS 오거니제이션이란 클라우드 환경을 중앙 집중식 관리로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 집중식 관리란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결정 권한을 여기 최상단에 위치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WS 오거니제이션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책을 사용하여 조직의 계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제어 정책을 통해서 각 계정의 사용자 및 뭐 임시로 부여받은 롤이나 아니면 뭐 이와 뭐 다른 객체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AWS 서비스 및 리소스를 제한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AWS 오거니제이션에서는 계정을 조직 단위, 이것을 줄여서 OU라고 부르는데요. 이 OU로 그룹화를 하여 비슷한 비즈니스 또는 보안 요구사항이 있는 계정을 손쉽게 묶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OU로 묶어진 계정들은 OU에 적용된 정책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OU에 속한 계정은 같은 요금 또한 청구받게 되고 AWS에서 추천하고 말하기를 AWS 오거니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각 조직마다 즉 각 OU마다 통합된 결제가 적용되고 할인까지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이 AWS 오거니제이션을 적극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AWS IAM에도 그 IAM 사용자를 그룹화를 하는 기능이 있고 AWS 오거니제이션에도 그 각 조직을 조직 단위로 묶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좀 많이 혼동이 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IAM은 각 하나의 계정, 즉 개별 계정에서 특정 IAM 사용자를 배치하고 역할에 대한 세분화된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AWS 오거니제이션은 상위 AWS 계정에서 하위에 속한 여러 AWS 계정에 대한 제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WS 오거니제이션이 AWS IAM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저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AWS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산업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준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는 AW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WS 내에서는 호스팅하는 솔루션 유형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보증 프로그램인데요. AWS에서는 이미 이 보증 프로그램들을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AWS에서 직접 구축한 아키텍처의 규정 준수 충족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아까 AWS 공동 책임 모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용자는 자신이 AWS에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제어권을 가집니다. 즉,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수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암호화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서비스마다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AWS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AW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AWS에게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AWS Artifact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AWS Artifact는 AWS 규정 준수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AWS Artifact Agreement입니다. 이는 개별 계정 및 AWS 오거니제이션 내의 모든 계정에 대한 계약을 검토하고 수락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WS Artifact Report인데요. 이는 외부 감사 기관이 작성한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AWS 리포트는 최신 보고서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 준수에 대한 퀴즈가 있는데요. 혹시 이 퀴즈를 풀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10초만 기다리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5번이랑 1번입니다. 온디맨드로 AWS 규정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AWS와의 계약을 검토, 수락 및 관리하는 것. 이 5번은 지금 AWS 어그리먼트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지금 2, 3, 4번도 각자 다른 곳에 대한 내용인데 2번은 일단 중앙 위치에서 여러 AWS 계정을 통합 및 관리한다는 걸 봤을 때 AWS 오가니제이션에 관련된 내용이고 3번은 IAM 계정 관련된 내용이고 4번도 2번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서비스 거부 공격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해커와 대상이 있는데 해커가 대상한테 계속 무슨 내용을 전송을 해주고 있죠. 해커가 대상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계속 전송을 해서 대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공격이 단일 소스로부터 발생을 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비스 거부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맞지만 그룹으로 또는 한 명이 여러 감염된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한 명이 여러 감염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 컴퓨터들이 각자 대상에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공격이 여러 소스로부터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UDP-Ford라는 사례입니다. 이 방법은 기상청과 같은 인터넷에 유용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누군가 기상청에게 간단한 요청을 보내서 날씨를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면 기상청이 예보, 업데이트 정보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대량으로 회신을 하는데 해커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대상을 마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해커가 날씨를 알려달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걸 회신하는 주소를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신하는 주소를 이 대상의 회신 주소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가 요청을 보냈지만 그 정말 큰 수메가바이트의 예보를 받는 입장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의 시스템은
원하지도 않았던 정보를 정리를 하느라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런 UDP 플러드 버스에는 AWS에서 보안 그룹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안 그룹은 적절한 요청 트래픽에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 보고서와 같은 요소에 고객이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목록이 없으므로 아예 서버와 통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안 그룹은 EC2 인스턴트 수준이 아니라 AWS 네트워크 수준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 용량이 아니라 전체 AWS 리전 용량과 비교가 되어서 결국 이런 공격은 대수롭지 않은 이익입니다. 두 번째 공격 사례는 슬로로리스라는 공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공격자는 대상에게 요청을 하는데 연결이 굉장히 느린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많은 프로덕트 서버는 고객이 요청을 끝내 결과를 반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패킷을 얻기 전까지는 다음 고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을 마비를 시키는 공격이에요. 이런 슬로우 릴리스 같은 공격 같은 경우에도 AWS에서 ELB가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ELB는 HTTP 트래픽 요청을 먼저 처리를 하고 따라서 속도에 상관없이 모든 메시지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프론트엔드 웹 서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압도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지만 ELB가 확장이 가능하고 이것 또한 리전 수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ELB를 압도를 하려면 이번에도 전체 AWS 리전을 압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해커가 뭔가 마비를 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저수준 공격 이외에도 정교한 공격들은 AWS에서 특화된 방어 도구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AWS 실드라는 겁니다. 이는 악성 트래픽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추가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AWS KMS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암호화된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호화된 키는 데이터 잠금 및 잠금 해제에 사용되는 임의의 숫자 문자열인데 이런 AWS KMS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 WAF인데요. 이는 요청이 들어오면 웹 ACL에서 구성된 규칙 목록을 확인을 하고 요청이 차단된 IP 주소 중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이 되고 웹 ACL에서 지정한 차단 IP 주소 중에서 하나의 요청이 나왔으면 액세스가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들어오는 네트워크 요청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AWS WAF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차단되지 않은 IP 주소면 허용을 하고 해커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차단된 IP 주소면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인스펙터라는 건데요. 이는 자동화된 보안 평가를 실행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가이드 듀티인데요. 이걸 활성화를 하면 네트워크 및 계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위협을 탐지하고 자세한 결과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